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새 예산안 대치 전국 속에 이재명 대표가 어제부터 직접 전국 민생 투어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내년 초에 전당대회 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타르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배상금 보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제로 상금이 늘어날지 관심입니다. 축구협회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 한 차례 눈이 내리겠고 이번 추위는 주말에 절정을 찍으면서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안에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응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지만 하루 만에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된 시민 분향소가 사고 현장 인근 이태원 광장에 마련됩니다. 유가족들은 이제라도 진짜 추모를 하고 싶다며 분향소 마련 취지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기약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18개 제약사에 감기약 긴급 생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감소하며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내일 있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폭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아침 초강력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추웠습니다. 칼바람까지 불면서 사실 체감 온도는 더 춥게 느껴졌죠. 네, 한낮에도 전국의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있다는데요. 중계차 연결해서 추위와 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오후 2시쯤 됐으니까 기온이 가장 크게 높게 오를 시간인데요. 서울은 여전히 영하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햇살은 그대로지만 날씨는 한겨울입니다. 몸속에 파고드는 찬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들 정도인데요.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는 말이 실감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지방에는 한파특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도로 아침보다는 올랐지만 여전히 영하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대전 영하 4도, 광주 0도, 부산 영상 1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영상 온도지만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전국이 영하권입니다. 외출하신다면 따뜻한 옷차림에 장갑이나 목도리도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안에 내리던 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도 대부분 해제되고 지금은 전북 서해안과 제주 산간, 울릉도, 독도에만 발령 중인데요. 하지만 눈은 밤부터 다시 강해져 서해안에 1에서 5cm, 제주 산간에는 7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부터 눈이 시작되겠는데 1에서 5cm의 제법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일 퇴근길에는 빙판길로 인한 정체와 교통 불편이 우려됩니다. 한파는 다음 주 초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서 한파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과 섬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또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파와 눈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라산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입산이 모두 통제됐는데요. 오늘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오전 10시 기준 사제비동산 2.3cm, 어리목에는 0.9cm의 눈이 쌓여 모든 등반로가 통제됐습니다. 해안 지역에도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체감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눈발도 날리는 등 일부 지역은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또 눈이 내리는 호남 서해안 지역 공항과 제주를 오가는 일부 항공편은 운항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호남과 충청을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밤사이 내린 눈이 한파에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불편은 물론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전북 내장산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정읍 도심도 하얗게 변했는데 주차된 차량은 물론 교통 표지판에도 눈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제설 작업은 이뤄졌지만 아직 도로가 미끄러운지 차들이 조심스레 서행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터로 나온 직장인은 사무실 앞에 쌓인 눈을 넉가래로 치웁니다. 지금 한 개로 해야 되는데 너무 더뎌져가지고 지금 두 개를 하는데 너무 힘에 부치네요. 제가 7시 반쯤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했으니까. 청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무심천변에도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 청주는 7cm에 가까운 적설량을 기록했고 충북 북부의 경우에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로 몸을 감싼 채 빙판길에 넘어질까 종종 걸음으로 걷습니다. 들어 가장 춥고 또 눈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좋네요. 상쾌하고. 또 운동삼아 나왔는데 많이 미끄럽네요. 빙판길이라 갖고 진짜 걷기가 거의 힘들 정도로. 도로에 내린 눈으로 버스가 지연돼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버스가 약간 지연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제설이 안 된 것 때문에 약간 미끄럽고, 그리고 기사님들도 이제 안전운전 하셔야 되는데. 한파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곳곳에서 빙판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충북 진천군 광해원면의 한 도로에서 직원 19명이 탄 통근 버스가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순천 완주 고속도로 하행선 상관 나들목 부근에서는 25톤 화물 트럭이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또 대전 조차장역 부근 경부고속철도 서울 방향 선로가 금이가 KTX 2대가 일반 선로로 우회 운행하는 등 6대 열차가 최대 50분 지연됐습니다. 하늘길과 바닷길에도 차질이 생겨 군산과 제주를 오가는 일부 비행기가 결항하고 전북과 전남, 충남 등 대다수 여객선 항로도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오늘 오전 4시 50분쯤 강원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4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8대와 인력 400여 명을 투입해 오늘 오전 9시 5분쯤 주불 진화를 마쳤습니다. 당국은 오전 7시 30분쯤 해가 뜨자마자 헬기를 차례로 투입하고 인력을 대거 동원해 불길을 잡았습니다. 오늘 산불은 삼척을 비롯한 강원 영동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새벽 한때 초속 5m 안팎의 강풍을 타고 반경 1km까지 번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산림 3헥타르가 탄 걸로 추정되고 산불로 인한 민가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날씨도 춥고 새 예산안이 처리가 돼서 이제 내년에 집행할 준비도 해야 하는데 우리 국회 아직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약속한 시한이 내일인데요. 서로 양보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협상 타결의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이 예산안 최후 통첩에 나선 거죠? 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제 정부와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며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내일 민주당이 자체 수정한 예산안을 내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보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자체 수정 예산안은 정부 원안인 639조 원 규모에서 0.7% 정도만 삭감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경찰국 예산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사업 예산은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정부 여당과 윤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는 최종 협상할 게 없다며 민주당이 양보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을 다 말했고 민주당도 말했는데 우리 최종 협상안을 내달라는 말은 우리를 양보해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좀 양보를 해야죠.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한 예산안이 통과되는 건 최악의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갑질이자 힘자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합의 없이 통과시킨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하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동안 여야는 꾸준히 협상을 시도했지만 법인세 인하 여부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최고 세율을 낮춰 기업 투자를 유도하자는 여당, 초대기업을 위한 감세 대신 중소기업 법인세를 낮춰주자는 야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끝내 여야 합의가 불발돼 내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과 민주당 수정 예산안이 올라가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여기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보고되는데 그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고요? 네, 어제 검찰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국회 동의를 얻어야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이 보낸 체포 동의안은 법무부와 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실 재가를 받으면 국회로 접수될 예정인데요.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직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72시간 안에 표결에 붙이게 됩니다. 다만 72시간 내 표결이 불가능하게 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이 접수되면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르면 모레 표결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노웅래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소신 있는 국회의원 사선으로 지켜온 양심 그리고 제 신앙에 믿음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돈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검찰이 부당한 수사에 억울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체포 동의안은 과반 의원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하면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 개인 비리 혐의를 당 차원에서 막을 경우 방탄국회라는 비판에 빌미를 줄 수 있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차례 체포 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져서 모두 가결됐습니다. 내년 3월 전당대회로 가닥을 잡은 국민의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당권 주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누가 당대표로 적합하냐를 두고 벌써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아침 김기현 의원이 주도하는 공부 모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섰는데요. 신 변호사는 차기 대선 주자가 당대표가 되면 국정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분은 2025년도에 당대표 선거로 나오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경쟁자인 김기현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다음 대선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번 대표 선거에 나오는 것이 좋다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이미 있습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현재 7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도 여전합니다. 안철수, 권성동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400만에 해당되는 우리 지지자들의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막겠다는 의미로 또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결정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 역시 100% 당원 투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는데 앞으로 당권 주자들 간의 기싸움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첩보를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를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박지원 전 원장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이곳 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 7월 박 전 원장이 몸담았던 국정원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직접 고발장을 낸 지 5달 만입니다. 박 전 원장은 검찰청에 들어가며 삭제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또 제가 원장으로서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박 전 원장은 이어 자신은 국정원을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간 게 아니라며 오늘 자신을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더는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과 감사원을 겨냥해선 과거 국정원의 병폐가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곳이라며 지금의 수사가 정치적이라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실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는 검찰 주장에는 보안은 전 세계 정보기관의 제1 업무라고 반박했고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하려 했다고 단정한 게 성급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국정원 분석관의 분석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만 말했습니다. 네, 지금은 조사가 한창일 텐데 검찰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까? 네, 반년 가까이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지난주 구속 기소된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과 첩보 삭제를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청와대 관계장관 회의에서 안보실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국정원에서 관련 보고서가 삭제된 경위는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지난주 서훈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비난을 피하고자 사건을 덮으려 했고 월북몰이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박 전 원장 조사 역시 당사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이른 저녁 비교적 늦지 않은 시각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전 실장 역시 다른 문재인 정부 고위직처럼 첩보 삭제나 월북몰이 같은 검찰의 주장은 근거 없는 보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49제를 앞두고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가 놓인 시민 분향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유가족협의회 주도로 설치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1차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네, 서울 이태원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 분향소 설치가 오전부터 시작이 됐지요.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분향소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뼈대를 갖추고 있지만 완전히 설치가 끝나려면 2시간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민 분향소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직접 찾아와서 자식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진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애가 시민 분향소는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주도로 설치됐습니다. 참사 희생자 158명 가운데 유가족 동의를 얻은 희생자 70여 명의 영정과 위패가 놓일 예정인데요. 앞서 정부가 마련한 합동 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의 이름도 사진 한 장도 없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은 2차 가해라고 반발하면서 정부가 사태 축소 의도가 뻔히 보이는 사고 사망자 현수막도 걸어 큰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진짜 추모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담아 분향소를 설치한 겁니다. 결국 특수본 수사가 잘 이루어지는 게 유족들의 억울함을 푸는 첫걸음일 텐데 수사 자체는 큰 진전이 없어 보인다고요?
네, 일종의 답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부는 이번 주 이임재 전 서울 용산 경찰서장 등에 대한 영장 재신청과 경찰 외 다른 기관, 그러니까 용산구청과 소방서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영장 신청을 하기 위해 계속해서 보강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수부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경우 자신의 허위 동선이 담긴 상황 보고서를 검토한 정황을 확인했는데요. 이 전 서장은 소방의 첫 참사 발생 신고가 들어간 직후인 밤 10시 17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용산서 상황 보고서에 기재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거의 1시간쯤 뒤인 밤 11시 5분에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를 인지하고도 바로잡지 않았을 경우 허위 공문서 작성 그리고 행사 혐의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태원 광장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추정되는 10대가 서울 마포구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지난 12일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추정되는 고등학생 A군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한 결과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A군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A군 외엔 다른 투숙객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A군은 이태원 참사 당일 친구들과 함께 현장에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YTN이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대원의 보디캠 영상을 확보했는데 참사 발생 2시간이 넘도록 맥박이 뛰는 환자들도 이송되지 못하고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왜 현장에 지휘 책임자가 안 보이냐면서 구조대원이 울분을 토하는 모습도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당국의 첫 참사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이 다 돼가는 시각. 사망자 이송도 제대로 하지 못할 만큼 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초입 있는 데를 저쪽 있는 데를 그냥 데리고 나가는 정도밖에 안 돼. 지금 저기도 지금 한 30명 있어. 맥박이 뛰는 환자들도 옮겨지지 못한 채 차디찬 길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맥박 돌아왔어. 의심이 될까? 의심. 여력이 안 되자 구조대원은 일반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시면서 맥박 돌아오면 얘기해주세요. 맥박. 소방당국의 지휘 체계가 무너졌던 상황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서울 용산소방서에서 서장과 지휘팀장 등이 모두 현장에 나와 있던 시각인데도 구조대원은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지금 뭐 지휘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또 CPR을 포기하고 맥박 있는 사람이 30분 넘게 흘렀지만 달라진 게 없자 결국 울분을 토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와서 지휘하는 거야. 나잡고 있는 데를 계속 내가 지휘했단 말이야. 중부장방이라고. 구급대원조차도 지휘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고 지적할 정도로 현장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포함하여 재난 대응 훈련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각 구급차는 여전히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주변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금 구급차가 왔는데 좀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어. YTN 황보혜경입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으로 조제용 감기약 부족 사태가 우려되면서 정부가 처음으로 제약사에 긴급 생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 방역당국은 오는 23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긴급 생산 명령이 내려진 약품 어떤 겁니까? 네, 식약처가 내린 긴급 생산 명령 대상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으로 알약입니다. 18개 제약사 감기약 18개 제품이 해당하는데 모두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품으로 약국에서 파는 일반 감기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앞서 정부와 제약사들은 약가를 인상하는 대신 공급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월 평균 공급량을 60% 이상 늘리고 이후 11월까지 50% 이상 늘려야 합니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입니다. 감기약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곳들도 있는데 최근 중국이 코로나 재유행으로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져 원료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겨울 재유행이 길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마스크 해제 기준이 23일에 발표된다고요? 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일 전문가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오는 23일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해제 논의와 별도로 겨울 재유행 상황은 녹록지 않은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8주째 1 이상을 기록하고 재감염 비율도 증가하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오늘도 8만 명대를 기록했고 위중증 환자는 463명, 사망자는 46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하위 변이 BN1의 검출률이 한 주 만에 4.2%포인트 늘어서 17.4%를 기록했는데 방역당국은 BN1이 기존 변이보다 면역 회피력이 크지만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만큼 이가 계량 백신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가 계량 백신 접종이 중요한 건데요. 26일부터는 모더나에서 만든 BA4와 5 맞춤형 이가 백신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서울역 일대 쪽방촌 공공개발 계획이 발표되고 2년 가까이 지났지만 공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2년 전과 달라진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기 침체 영향이 큰 데다 건물주와 주민 사이 복잡한 이해관계도 걸림돌입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인 서울역 주변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나서 공공주택 사업으로 일대를 정비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병행하겠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복잡한 문제를 공공부문이 좀 선도해서 개발하고 거기 계신 분들이 훨씬 넓은 집에서 또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쪽방촌 개발이라는 명분은 있긴 했지만 공급을 늘리라는 시장 요구에 밀려 당시 정부가 개발 계획을 내놓은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동자동 쪽방촌은 원래 모습 그대로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12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치고 다음 1월부터 임시 이주와 착공에 들어갔어야 하지만 지구 지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년 전과 크게 달라진 건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제 환경입니다. 고금리 영향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으면서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겁니다. 이 때문인지 민간 개발을 택해도 쪽방촌 주민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다던 토지 소유주들은 반년이 다 되도록 개발 계획안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쪽방촌 거주민들은 공공이 아니고서는 주거 취약 상황에 내몰린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다며 공적 개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쪽방과 같은 취약한 주거가 밀집한 곳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개발 이익이 아닌 거주민의 주거권이다. 즉 공익 실현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개발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개발 방식보다는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이 최우선 목표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개발안이든 공공 개발안이든 쪽방 주민들이 재정착하시는 게 가장 큰 또 목적 중에 하나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로 개발 이익 환수가 어려운 지금 이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공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합니다. 경기 침체가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겠죠. 중요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타이밍인 거죠. 사실 어찌 보면은. 2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한 대규모 쪽방촌 개발 사업. 수십 년 동안 쪽방촌에 머문 주민들은 이번 겨울도 힘겹게 버텨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지하철 탑승 시위에 따라 서울교통공사가 오늘 아침 출근길 삼각지역에서 전동차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불법 운행 방해 행위가 벌어질 경우 무정차 통과하겠다던 방침을 서울교통공사가 실행으로 옮긴 게 오늘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무정차 통과는 언제 이뤄졌습니까? 네, 오늘 아침 8시 44분입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오늘 248번째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사다리 반입을 두고 전장현과 서울교통공사 사이에 충돌이 빚어진 거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SNS를 통해 삼각지역에서 전장현의 운행 방해 행위를 동반한 시위가 벌어져 열차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 계획을 공지했습니다. 숙대 입구역까지 운행하는 대체 교통수단 안내도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8시 44분 전동차 한 대를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무정차 통과는 전동차 한 대에 한해서 이뤄졌고 열차 운행은 8시 52분부터 다시 정상화됐습니다.
이후 삼각 지역을 출발한 전장현 활동가들은 서울 경찰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시위 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인권 침해를 규탄했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그제 보도자료를 내고 전장현의 불법 운행방해 행위가 발생하는 지하철역의 경우 무정차 통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는데 이를 시행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어제도 전장현 활동가들과 승객, 취재진이 뒤엉키면서 열차 출발이 5분 정도 지연됐지만 무정차 조치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를 꺾고 8년 만에 월드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메시의 페널티킥과 알바레스의 멀티골로 크로아티아의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한 골 한 도움으로 맹활약한 메시는 생애 첫 월드컵 우승까지 단 1승만 남겨뒀습니다. 또 대회 5번째 골로 프랑스 은바페와 득점 공동 선두에 올랐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프랑스 모로코전 승자와 19일 0시에 열리는 결승에서 만납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을 이끈 파울로 벤투 감독이 조국인 포르투갈로 떠났습니다. 벤투 감독은 4년 4개월의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어젯밤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공항에는 팬 200여 명이 모였는데 웃으면서 인사하던 벤투 감독은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최태욱 코치 등과 인사한 뒤 눈물을 머금기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축구협회를 통해 대한민국은 항상 삶의 일부일 것이며 선수들은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할 거라는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벤투 감독은 당분간 포르투갈에서 재충전하며 거취를 고민할 걸로 보입니다.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잘 싸웠죠. 그런데 이 선수들의 배당금 문제가 지금 수면 위로 떠올라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고생은 선수들이 다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많이 갖느냐 이런 언급을 하면서인데요. 관련해서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이 당시 만찬 때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축구계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 언급을 어떻게 들었어요? 대통령께서 네. 이 선수들의 포상금에 관해서 그 언급 자체가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예.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반응은 한마디로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 즉시 정몽기 회장이 사재를 털어서 선수들에게 포상금 20억 원을 추가로 지급을 했죠. 이게 이제 축구계가 보여준 반응, 상징적인 한 그렇군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 언급이 나오자마자 그 다음 날이었습니까? 제가 화들짝이라는 표현은 네. 쓰지는 않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원래 대표팀한테 가는 배당금이 얼마였습니까? 그러니까 배당금이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수익이 있었고 그 수익 활동에 참여한 분들에게 나눠주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당하게 지급되는 돈인데, FIFA로부터 우리 축구협회로 지급된 배당금이 1,400만 달러, 그러니까 1,300만 달러, 17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원래는 이 축구협회 계획이 이 FIFA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배당금의 50% 이상을 선수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축구협회의 계획과 어긋나게 지출이 많아진 거죠. 그게 무슨 지출이냐? 우리가 이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 예선을 거쳐야 되죠. 네. 이 지역 예선 거칠 때마다 선수들 소집하고 훈련시키고 각종 경비가 들어가고요. 본선에 가서도 예를 들면 훈련장 잡아야 되고 숙소 잡아야 되고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등등등. 그리고 또 이 대표팀 운영 경비 지출이 커졌고요. FIFA로부터 이 차입금 상환하는 데 돈이 들어갔고, 또 이미 아시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을 때 포상금 33억 원 정도를 한번 지급을 했거든요. 이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쓰다 보니까 지출이 예상보다 많아졌습니다. 예. 이 지출을 제하고 난 뒤에 남은 돈 가지고 이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럼 170억 중에 예. 100억은 협회 운영자금으로 쓰고 70억 정도를 나눠주려고 했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 이제 이 정몽규 회장이 20억 원을 추가로 보태는 거죠. 네. 그렇다면 배당금을 왜 가져가느냐라고 보기에는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거를 축약된 얘기로
왜 축구협회가 더 많이 가지고 가느냐라고 이렇게 표현된 문장을 보거나 듣게 되면 마치 수익을 더 많이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올 수는 있는데 이 가져간다는 게 돈을 그냥 축구협회 몫으로 갖고 간다는 게 아니라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실경비, 대표팀 운영 책임을 진 곳이 대한축구협회니까 당연히 협회 예산 중에 지출되는 용도까지 다 포함된 액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되죠. 네, 이거 세계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또 유럽에서 직접 뛰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같은 동료들도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 얼마를 받았는지도 알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축구 선수들 그동안 우리 대표 선수들 배당금 이야기 안 한 것 같은데요. 배당금 얘기는 거의 어떤 불만이 나온 적은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 선수들도 다 잘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 배당금도 FIFA로부터 받는 배당금도 차등 지급이거든요. 16강은 16강 수준, 8강은 8강 수준.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한 대표팀은 배당금이 많아지니까 수익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 협회가 따로 뭐 돈을 벌어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배당금을 주는 거니까 순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유럽에서 뛰는 그 빅리그 스타들은 많은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를 도는 이 많은 돈들은 개인적인 상업 활동, 개인적인 어떤 스폰서라든지 아니면은 광고 활동 등으로 이제 벌어들이는 돈이고 협회로부터 받는 돈은 이 8강, 16강, 4강에 따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선수들은 다 알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 배당금이 그 사상 최대 규모다 이런 기사들 많더라고요.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FIFA 그러니까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총 상금이 10억 달러 규모거든요. 1조 2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상당하죠. 이것도 FIFA가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얘기하는 건데 이 수익 가지고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금인데 이 10억 달러까지 늘었다는 거는 FIFA 입장에서 중계권 팔고 광고 팔고 해가지고 또 입장권 수익까지 다 총 수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10억 달러의 절반 정도를 이 FIFA는 이 참가국의 축구협회의 배당금과 상금으로 나눠주는 거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이 소속된 프로팀에게도 지원금을 줍니다. 이건 진짜 지원금이죠. 왜냐하면 이 축구 발전과 프로축구 붐을 위해서 지원금을 절반 정도 지원해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1조 2천억 가운데 절반이면 6천억 정도 나눠준다는 건데 6천억 가운데 우리가 지금 배당금으로 받은 건 170억이에요. 16강 진출했는데 170억 정례에 보니까 6천억 가운데 170억. 그렇게 우리는 FIFA에다가 항의나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16강이 이제 1,300만 달러이고요. 그러니까 본선에 올라가기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1,000만 달러 정도는 받게 되고요. 그리고 FIFA가 또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그들의 수익으로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월드컵에 출전하지 못한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라든지 저개발 국가 또 축구 저개발 국가들에게 축구 진흥을 위해서 세계 각곳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와 또 비슷하게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면 예를 들면 뭐 화이트 엘리펀트와 마찬가지로 경기장 시설 나중에 사후 활용 안 된다 적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고요. 때문에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올림픽을 유치했을 경우에 IOC도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조직위원회에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죠. 우리 선수들 짚어봤고 그러면 해외 축구 선수팀은 얼마나 가져갑니까? 해외 축구 선수팀도 성적에 따라 균등하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팀, 이런 본선 무대 참가 비용, 그리고 우승팀이 많이 가져가겠네요. 그렇죠. 우승팀이 가장 많이 가져가죠. 이 우승팀이 각계 가지고 가는 돈은 총 4,2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은 약 547억 원 정도를 우승팀은 우승 상금과 배당금으로 가지고 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 선수들은 원래 예정됐던 70억 그리고 정몽규 회장의 개인 사재 20억 합쳐서 90억을 26명의 대표팀 선수들이 나눠 갖는 겁니까?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돈하고 이 선수 다 아닙니까? 코치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115억 원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이 됐죠.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다른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야구 종목,
여기서도 이제 세계대회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배당금이 지급될 것 같거든요. 예. 어느 정도 지급되고 그리고 선수들이 보통 어느 정도 비율로 받나요? 배당금도 당연히 지급이 되죠. 그 배당금의 그 규모는 지금 제가 확실히 예, 기억하지는 못하겠는데요. 네네.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체 종목은 축구와 야구가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까. 프로 팀들이 다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야구도 그렇고요. 이 축구도 그렇고 단체 종목에서는 많이 받는 축구와 야구가 개인당 한 2억 원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몽규 회장이 돈을 보태서 선수인당 최대 이 3억 원 정도까지 받게 됐죠. 이 정도면은 여태까지 받은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뭐 불만이 있을 수는 없다라고 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벤투 감독 어제 떠났잖아요. 예. 이제 지금 감독 자리는 2월까지는 공석인데 물망에 오른 분들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얼마 전에 YTN 라디오에서도 뭐 방송 많이 하고 있는 안정환 감독 이름까지 나와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신빙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안정환 전 감독 같은 경우에는 감독 경험이 사실은 없죠. 방송 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표팀 감독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얘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한 대로 이 축구협회 기술강화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있는 감독 후보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이들을 개인적으로 각기 기자들에게 거론하면서 품평을 할 수는 있지만 축구협회 차원에서 정식으로 거론된 적은 없다라고 하거든요. 때문에 어제 그 발표한 대로 절차를 거쳐가지고 내년 2월에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의 배당금 관련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내년도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약 6% 정도 내려갑니다. 최근 집값 하락과 경제 침체 등에 따라서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침체기에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올해보다 약 6% 내립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올해 58.1%에서 내년에 53.5%로, 토지의 경우 71.6%에서 65.4%로 내려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조세 저항까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집값 하향세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3년 현실화율을 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정확한 개별 공시가격은 시군구에서 산정합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 4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더 크게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지난 6월 60%에서 45%로 낮춘 데 이어 추가로 40% 정도까지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62만 6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42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62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5월 93만 5천 명 늘어난 뒤에 6개월째 둔화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회의 시작이 됐고요. 내일 새벽 금리를 발표합니다. 연준이 참고할 최신 물가지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에 7.7%보다 0.6%포인트 떨어졌고 전문가 전망치 7.3%보다도 낮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최소폭 상승으로 기록돼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더 설득력을 갖게 됐습니다. 지난 6월 9.1%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5달 연속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 물가가 내려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We're beginning to see the impact of our economic strategy, and we're just getting started. I've said it again, I've never been more optimistic about America's future. 예상보다 긍정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도 무게가 실렸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의를 개최한 연준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추고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거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That again is also constructive news for the Fed's outlook. And I think what this means is that the Fed can be more comfortable in slowing down its pace of rate hikes. 뉴욕 증시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와 함께 일제히 오름세로 시작해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률 못지않게 파월 의장 발언이 관심입니다. 내년 전망을 경기 침체가 아닌 연착륙에 무게를 실을 경우 연말 상승장 산타랠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한 청정 에너지로 기대되는 핵 융합 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핵 융합 발전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같아서 인공태양으로도 불리는데요. 순에너지 생산을 위한 점화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김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양이 빛을 내고 뜨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태양 내 고온 고압 등으로 수소 원자의 원자핵이 융합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때 소량의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돼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이때 줄어드는 소량의 질량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따라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태양의 핵융합과 유사한 반응을 지구상에서 인공적으로 일으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1950년대부터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핵융합 발전에 천문학적 연구비를 투입해왔습니다. 진공 용기 속에 넣고 초전도자석을 이용한 강력한 자기장으로 가둔 후 1억 도씨 이상으로 높여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인공태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난관은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핵융합 반응으로 순 생산하는 것, 이른바 점화인데 이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It's the first time it has ever been done in a laboratory, anywhere in the world. Simply put, this is one of the most impressive scientific feats of the 21st century. 투입한 에너지 대비 150% 수준의 순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는데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면 석탄이나 석유 등에 의존하지 않게 돼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불반명일의 획기적 업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핵융합을 일으키는 데 사용한 레이저 등의 장비가 가격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어서 상용화에는 수년간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새해 예산안 대치 정국 속에 이재명 대표가 어제부터 직접 전국 민생 투어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내년 초 전당대회 룰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